ICF 코리아 챕터 우리 도미양 회장님 오시고 나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저도 한 멤버로서 축하드리고, 또 제가 이거를 우리 한미나 이사님이 MCC 토크쇼에 나오시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흔쾌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강사료 얘기하시길래 저는 무료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는 MCC들의 이제 봉사 기회고, 이걸 만드는데 또 이런 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는지를 사실 화면만 보고는 알 수 없고요. 지금 이 ICF 코리아 챕터 팀에 지금 세 분이 아까 한 3시간 전부터 오셔가지고 모든 기기 점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서로 공동체에, 코칭 공동체에 서브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ICF 코리아 챕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은, 저도 이제 MCC를 2016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년 되니까, 3년 지나니까 그 리뉴얼 하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리뉴얼 하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가 교육 받은 거 딱 내고 또 리뉴얼 했습니다. 예, 저는 현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에 소속돼 있고요. 코칭 경영원의 대표 코치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제목을, 저를 소개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아, 코치들의 코치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줘서 영광스럽게도 그런 별명을 저도 쓰고 있고요. 지금은 주로 이제 기업 코칭 하고 있고, 익제큐티브 코칭이라고 해서 CEO와 임원들 코칭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제가 학부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이제 OB라고 조직행동론 관련 과목 가르치고, 또 대학원에서는 리더십과 코칭 MBA라는 그 리더십 코치들을 양성하는 그 경영학 석사 과정에서, 예, 지금 10년째, 벌써 10년이 됐네요. 10년째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주로 쓴 책이라든지 번역한 책들도 코칭과 리더십 관련된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코치님들께서도 책을 좀 쓰는 걸 목표로 하시고 또 쓰신 분도 계시지만, 항상 제가 제 제자들에게도 책을 좀 쓰도록 책으로 자신이 코치라는 걸 입증하라고 제가 늘 챌린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소개도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우리 도명 회장님 말씀대로 2000년대 초반에 2000년, 2001년 이럴 때 코칭 처음 접하고 코칭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한국코치협회 만들고 이 ICF 코리아를 처음 할 때도 창단 멤버로 활약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 아들을 키운 엄마이고요. 예, 아들 둘을 이제 코칭을 하려고 엄청 노력도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를 우리 코치님들처럼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질문도 많으실 건데요. 질문을 조금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본격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코칭에 빠지셨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무엇이 우리를 코칭으로 이끌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MCC 토크, 사실 저는 이 MCC 토크 막 MCC를 막 대단한 걸로 여기는 그런 마음은 저한테 사실 안 맞아요. 제가 막 어디 가서 MC 심내 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럴까? 이 코칭의 정신과 안 맞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자격으로서는 ACC, PCC, MCC 있지만은 그래도 우린 서로 수평적이고, 코치에 입문한 한 같은 코치로서 동업자라, 그러니까 동료로서 이 커뮤니티를 저는 이룬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서도 저를 너무 MCC 막 너무 그런 게 아니라 동료 코치로 대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려요. 그게 코칭의 정신에 맞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왜 처음에 코칭으로 들어오셨나요? 왜 코칭과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여러분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세상을 보면은 너무 경쟁적이고 냉소가 판을 치고 있고, 또 부정적이에요. 모든 것이 극단화되고 있고 양극화되고 있고,
각자 남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나부터 챙겨야 된다는 각자 도생의 세상인데, 코칭은 남을 생각하라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고, 심지어 뭐 코칭이 좀 안 돼도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나를 돌아보고 이런 그 정반대의 정신을 가진 코칭의 세상에 여러분 빠지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코칭 교육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나를 매료시켰다 하는 사람도 있고, 코칭을 받다 보니 한 번 받았는데 아하하는 어떤, 우리가 아하 모먼트라고 그러죠. 그런 게 이제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코칭을 좀 서툰 코칭을 했는데 내가 코칭했던 고객이 이런 변화가 있었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화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코칭을 또 이끌려 왔을 수도 있어요. 또는 코칭에서 맺는 아주 깊은 연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람들 만나서 10년, 20년 살아도 같이 친구로 지내도 잘 모르는 속내를 코칭은 단 두 번, 세 번 코칭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깊은 연결이 주는 어떤 체험. 이런 뭔가 아무튼 something 여러분들의 그 개인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나를 코칭에 사랑에 빠지게 하는 어떤 것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말 드리고 싶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 같은 이상주의자들,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또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고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 조직 혁신이 가능하다고 옹호하고, 냉소적인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게다가 더더욱 끊임없이 나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코치들이죠. 그래서 아마 저는 생각하기를 코치가 되고 나서는 아마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코치가 됐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로. 걸어갈래. 이런 그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톡쇼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뭐 코칭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의 커리어라기보다는 거의 운명이 아닐까. 뭐 커리어로 볼 수도 있죠. 예, 뭐 직업이고 뭐 직종이고 전문가고. 근데 여러분들이 코치로서 맺은 모든 관계와 또 코치로서 주변에 맺는 그 주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거의 운명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한편으로는 운명을 따라야 되고 한편으로는 운명을 극복하고. 네, 운명에 순응해야죠. 우리 데스티니는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그리고 더 좋은 그 목적지가 될 수 있게, 이 데스티니가 정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어떤 여정의 끝이다, 종착점, 목적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 보이스를 내고 내가 누군가에 영향을 줄 때 내가 코치로서의 어떤 데스티니를 따라서 가고 있다. 그런 여정의 끝이 우리가 운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코치가 되시길 잘하셨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대책 없이 되셔서 참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 작년에 제가 그 우리 국민대학교에서 코칭 전공한 학생들이, 재학생도 있지만 졸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학교에서 코칭을 가르치고 코치가로서 성장하는 걸 봐왔지 않습니까? 코칭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더 써요, 계속. 코칭 교육 받느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물론 언젠가 벌겠죠. 다 법니다. 또 아직 안 버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코칭 장학금을 좀 작지만 장학기금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다른 것도 아니고 코칭 교육을 계속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좀 만들어 봅시다 해서 바로 지난달에 장학기금 수여식도 5명에게 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뭐 당장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해서 코칭을 그만두지 않았잖아요. 더 좋은 코치가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운명이란 말 외에 뭘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ROI라는 말로 설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세요? 예, ROI로는 너무 단어가 너무 적습니다. 적죠. 예. 그리고 제가 종종 듣는 얘기거든요. 제 동료 코치에게 남편이 그런데요. 코칭을 그렇게 배우기만 하고 언제 돈을 벌어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도 어때요?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제가 그런 면에서 커리어 이상의 것이 아닌가, 우리 삶의 의미가.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좀 그거를 북돋으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돈이 안 돼도 예술 하잖아요. 예.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운명이죠. 좋아서만은 아니에요. 사실 그들도 괴로워하면서 그 안에 또 피 말리는 경쟁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예술하지 않는 자기를 상상 못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코칭도 좀 그런 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우리 이 토크쇼에 발을 디딜까 말까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치가 된다는 거는 물론 이제 아까 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있고 하나의 여정인데 그 가운데 하나의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그 이정표들이 자격증이에요. 쭉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첫 번째 이정표가 나와요. 뭐 KAC, KPC, 또 가면 ACC 나오고 PCC 나오고 거의 끝났나 하다 보면 저 멀리 보이는 MCC라는 이정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의 그냥 마일스톤, 이정표다. 그래서 MCC가 됐다고 해서 나 이제 코칭 고수니까 뭐 세상 사람들한테 나 코칭 제일 잘해. 그렇게 반이성적인 접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코칭적인 접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야 되고 학습하는 존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MCC가 된 지 이제 아까 4년이 됐다고 말씀드리지만은 뭐가 필요할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코치의 성장 삼각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코치가 코칭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죠? 기본입니다. 코칭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 코칭을 이론적으로만 알 수가 없고 하면서 많이 성장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옛날에 소설책 읽기 좋아했거든요. 네. 코칭을 하면은 한 코칭이 다 하나의 소설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의 그 포부, 또 좌절, 또 느끼는 어떤 괴로움 또는 어떤 선의 이런 것들을 깊이 듣다 보면은 정말 한 사람의 짧은 장편은 아니라도 단편 소설을 하나씩 읽어나가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의 삶과 일의 소리를 가까이서 진하게 듣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듣고 코칭하는 게 주는 결과는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코칭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고 저도 질문도 하고 인정도 해주고 또 때로는 되게 그 토론도 하고 이러지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단편 소설 한 편씩 읽는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우리 자신도 그 코칭 과정에서 성장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코칭의 한 측면은 코칭은 코치와 코치 받는 사람 모두를 성장시킨다는 면에서
상호 발전적이다, 인터 디벨롭멘탈 하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CCU의 정의 중에 나오는데 너무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장하기 위해서도 코칭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삼각대가 뭐냐면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슈퍼비전. 이거는 뭐냐, 코칭을 성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내 코칭을 성찰하기 위해서는 슈퍼비전이 필요해요. 또는 멘토 코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슈퍼비전 안에도 멘토 코칭도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성인 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톨버트라는 학자가 쓴 성인 발달 이론은 7단계예요. 성인 발달이 7단계인데 제일 밑에가 오퍼튜니티스트,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은 뭐죠?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온통 신경이 내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 단계가 디플로맷이라고 해서 외교관은 뭐죠? 남의 비위를 안 거스리려고 하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거스리지 않으려고 하는 단계예요.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성취가 단계가 있습니다. 성취가 단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력을 해요.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발달 단계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 뭐냐면, 발달이 높아질수록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회주의자는 자기 말고는 남을 건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취가들은 팀을 매니지할 수가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팀을 단결시키고 앞으로 끌고 나가고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목표의 끝입니다. 팀원들이 뭐예요? 성취의 도구일 뿐이에요. 성과 향상의 도구. 그 다음 단계가 또 전략가 단계, 또 인디비주얼리스트라고 해서 개별주의자, 그리고 연금술사 단계 이렇게 쭉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략가 단계 뭐냐면은 성취가들이 단기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서 전략가들은 어때요?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 조직을 다룰 수 있고 브랜드라든지 그러니까 후배를 양성해서 내 몇 년 뒤에 인재로 쓴다. 이거는 전략가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성숙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장한다는 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나와 코칭의 관계를 볼 때 내 밥벌이로서 보고 있다. 기회주의자예요. 내가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코칭을 한다. 성취가입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를 섬기고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최소 전략가 단계는 될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발달 단계가 있는데, 슈퍼비전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좀 더 인간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냐? 슈퍼비전 속에서 내가 코칭하는데 나오는 여러 가지 취약성이라든지 또 내 습성들, 내 감정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어디서 성장해야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분들 있죠. 높은 사람을 보고 위축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 코칭하려면 왠지 더 긴장해요. 또 뭐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다이내믹스 때문에 내가 내 자신감을 잃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정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정반대로 어떤 사람을 보면 나는 굉장히 자신감 차서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 슈퍼비전이라는 그 아이를 통해서 다 보실 수가 있고, 저도 슈퍼비전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글로벌 그 코칭 슈퍼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그 사람들하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수련을 받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네, 코치님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중에도 코칭의 세계에 사랑에 빠졌다라는 공통점으로 연결감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코칭이 커리어가 아닌 운명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궁금해진 게, 그렇게 운명으로 생각하시고 장학사업까지 계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코치님이 가지고 계신 사명이나 비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 부분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우리 코칭에서 제 비전을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에, 모든 가정에 코치 한 명이 있는 사회를 저는 꿈꿉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기업 단위가 아니에요. 팀마다 한 명의 코치가 있어야 되고 가정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되면은 뭐 우리가 정말 억눌렸던 잠재력을 활짝 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제 같은 모든 조직이나 가정마다 코치 1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1인의 코치가 갖춰야 될 자격, 자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바로 그 자세죠. 타인을 진짜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정말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요?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코치들이 지금 KAC 8,000명 시대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아마 8,000명에서 9,000명 사이겠죠? KAC가. 예. 저는 한 80만 명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부족이에요. 너무 지금 우리는 아직 진짜 초기 단계에도 안 왔어요. 비기닝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지금 이 ICF 코리아에 챕터에 올 정도의 코치님들은 사실 나가셔서 코칭 많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하고 글 쓰고 책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연결감도 해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MCC가 되신 후에 우리 코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에너지, 힘은 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MCC가 되고 나서 아니 근데 저는 뭐 그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게 저의 에너지는 뭐 끈기? 제가 그렇게 재주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 뭐를 이렇게 하나 하면은 좀 오래 하는 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가족들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쉽게 결심하지 말라 그래요. 결심하면 좀 끝까지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코칭도 그렇고 또 제가 공부를 제가 지금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만학도예요. 40대에 석박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그 아들들 키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개학 석사야 뭐 어찌저찌 했는데 박사과정을 들어갔거든요. 제 진짜 친한 절친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제 절친이 한 학기 하고서 그만두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저는 이제 끈기 때문에 이제 꾸역꾸역 다녔는데 성적이 안 좋았죠. 예, 안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제 제자들도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출석도 잘 못하고 이래서 성적 안 좋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니까 학위를 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연과 모든 게 겹쳐가지고 또 대학에 전임교수로 가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거는 진짜 우리가 뭐 어떤 거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끈기 보통 코치님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 말고 또 있다면 뭐가 있냐고. 왜냐하면 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많은 제자들이 듣고 있고 네. 예,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제자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끈기 잘 말고 이해합니다. 예, 끈기 말고 또 하나의 강점, 또 다른 강점. 끈기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제가 아까 그 성장의 삼각대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독서와 글쓰기를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게 끈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는 학습 공부하는 거 특히 책을 많이 읽는 걸 엄청 권해요. 여러분들 1년에 책 몇 권 정도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몇 편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책을 읽기를 막 좋아해서 물론 조금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 반강제적으로 책을 읽고 있어요. 글도 거의 반강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또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1년에 제가 한 책을 읽는 거, 그러니까 완전한 그 단행본만 1년에 제가 한 40권은 읽고 최소 그 중에 한 25권은 책 요약을 해서 제가 세리 CEO라는 사이트 있는데 거기서 북 리뷰어로 제가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이게 한 달에 2권씩 신간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경영 서적에. 근데 얼마나 축적이 중요하냐면요. 그거를 제가 한 3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신간들은 다 제가 3년 동안 소개한 책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걸 벗어난 책이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더 하죠. 지금은 책 한 권을 읽더라도 훨씬 더 그 맥락의 풍부함을 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쌓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왜 축적이 중요하냐면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함부로 캐치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코치님들도 진짜 기업 코칭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경제경영 분야 책을 안 읽고 코칭 기술로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코칭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예를 들면 맛있는 어떤 그 요리, 풍부한 요리 중에 나 아는 김치만 먹고 오는 거랑 똑같아요. 코칭 그 풍부한 맥락을 위해서 많이 읽고 두 번째는 글쓰기인데 글도 저는 한 달에 평균 3편에서 4편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50편 정도 글을 쓰고 있는데 코치님들 어떠세요? 아마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저보다 젊은 코치님들이 여기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라도 그 축적을 시작해 보시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반성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반강제적인 글쓰기, 반강제적인 책 읽기 오늘 또 새겨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뭐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뭐 이거 과제로 내라 그런 글쓰기를 되게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일 진짜 좋아하는 게 최근에 작년 올해 이렇게 저희 제자들 중에 책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추천사 써달라고 부탁하는데 제일 기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원고를 다 읽어보거든요. 원고 읽어보고 책 쓰고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 성장의 삼각대 독서, 그 다음에 공부, 글쓰기, 슈퍼비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동안에 읽은 책 중에서 읽으신 책 중에서 나 이게 기억이 남는다. 내가 어디 자리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책이 있다면. 네, 좋아요. 저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우선 권해드리고 싶어요. 평균의 종말, End of Average라는 그 하버드대 그 교육대학원의 테드 로우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코치님들이 읽어보실 만한 책이에요. 한 사람의 그러니까 한 사람들의 그 성장이라는 거를 평균적인 잣대에 맞추잖아요. 우리는 같은 나이대 애들보다 조금 늦게 배우면 걔는 열등한 애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성장하는 속도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뭐 평균 수명, 평균 연봉, 평균 학점 이런 거에 맞춰서 내가 열등하다 또는 우월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그 책에서 말하는 거는 개개인학, Science of Individuals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진짜 개개인 맞춤형이 돼야 된다. 이거를 얘기해주는 책인데 책 내용이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혹시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한국어로 평균의 종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화의 예고편을 본 것처럼 이 책을 빨리 읽고 싶어지는데요. 저희가 잠깐 탈출한 사이에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한 가정에 한 명씩 코치가 있는 비전 놀랍네요. 혹시 그 비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 비전 전파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쉬지 않고 진짜 코칭 강의도 하고 또 코치 양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요. 특히 이제 재작년부터는 제가 기업에다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부에서 코치를 키워야 된다. 우리 외부 전문 코치들도 있지만은 내 기업 내부의 매니저들, 그 관리자들을 코치로 재교육하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를 엄청 제가 강조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까 제가 모두 얘기했지만 코칭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만 코칭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에서 개발하던 분들, 네? 뭐 기계 부품 고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코칭 교육 받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분들도 코칭을 이틀 정도 교육 받으면은 또 그 코칭의 핵심이 뭔지를 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설프지만 그런 분들이 또 조직에서 코칭을 교육받고 이런 것들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KAC가 80만 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코칭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삼각대 중에 마지막 하나가 뭔지 여러분 보셨어요? 글쓰기와 강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전문성을 이제 배우러 다니는 거 그만하시고 이제는 강의하고 글쓰고 책 내셔야 돼요. 진짜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길 교수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렇게 저는 옆에서 조금 부추기는 역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어느 시점에 기업 이슈로 넘어갈까? 당연히 우리 코치님께서는 기업 코칭에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넘어갈까 이랬는데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넘어가 주셔가지고 네. 다음 질문을 기업과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뭐 물론 이제 오랫동안 기업 코칭을 해오셨겠지만 코칭을 기업 내부에서 코칭을 하고자 하는 코치들 또는 매니저들 또는 평사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코칭에 임해야 될지 또 그런 부분들 또는 하시면서 기억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죠. 고맙겠습니다. 기업 코칭을 하고자 하는 사람. 네, 그 기업에 있는 내부의 조직원들. 내부의 조직원들이 코칭하려고요.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뭐 준비가 있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게 그 기업의 관리자들이 코치로 전환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업은 오랫동안 사람을 볼 때 성과 향상의 도구로 봐왔기 때문에 그 월급을 받았으면 그 값을 해야지. 뭐 성장, 육성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관점에 오랫동안 젖어왔어요.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인재 육성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말하는 기업은 좀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그 관리자들이 단지 성과만을 재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한다든지 커리어를 개발해서 회사의 목적과도 맞으면서 본인 커리어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그런 코치 역할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게 되면은 훨씬 이제 질적으로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도전들을 합니다. 사실 기업의 큰 기업의 뭐 파트장들, 그룹장들, 팀장들에게 코칭 가르치고 코칭 하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지난주에도 바로 증문죽설이라고 그 기업에서 막 코칭 교육 받은 분들 있잖아요. 수백 명 이런 분들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마스터 코치와의 증문죽설 이래가지고 라이브로 그 질문하는 거 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직원이 자기가 이제 그 파트장인데 뭐 직원은 본인이 이제 잘한다고 생각한대요. B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볼 때 그 사람은 C라는 거예요. C밖에 안 되는데 B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그 사람이 C라고 는 거를 너무 그 컨빈스라고 그러지 너는 C야 라는 거를 막 그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목적이 뭐냐. 목적은 그 사람이 C든 B든 A든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낫게 하려고 하는 게 당신 코칭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너는 C밖에 안 돼. 그걸 받아들여. 이게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B에서 A로 가려면, A라면 A에서 완벽하게 하려면 뭐를 하고 싶냐? 이건 물어보고 그걸 도와주는 게 코칭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그렇게 코칭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직원이 뭐 별로 그거를 받아서 그게 변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기운 빠진다고. 그래서 제가 또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파트장님의 몫은 좋은 코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마다 다 맥락이 다르고 히스토리가 다르고 다 달라요. 수십 년간 부동원 관행이 있는데 코칭 2번 대화했다고 그 사람이 변하기를 물론 바랄 수는 있죠. 우리 용감하니까. 하지만 그거 안 변했다고 내가 코칭을 그만두고 그건 아닙니다. 나의 잡은 코칭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걸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가장 호흡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코칭의 목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코칭의 목적이 뭐죠? 그 사람이 원하는 목표를 잘 성취하도록 돕는 게 코칭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원하도록 이끌어낼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그 사람을 바꾸는 거, 그걸 우리는 매니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조장. 그거는 코칭이 아닙니다. 네, 변화는 고객이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업에서 아까 하신 말씀의 연장선에서 기업에서 코치에게 바라는 주로 요구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기업에서 코칭을 하고자 하는 그 코치로서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기업에서 바라는 코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구사항들은 어떤 게 있는지. 기업에서 활동하는 코치들. 네, 활동하고자 하는 코치들에게. 네. 우선 제가 이제 저도 코치들을 많이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한 가지 그 통념이랄까? 통념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기업 코칭 하려면은 내가 기업에서 잘 나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통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 임원을 코칭하는데 나도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야 되나라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임 포지션의 경험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딱 한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코칭한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포지션을 해본 경험보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내가 기업의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기업 코칭을 시작하는 게. 하지만 일단 어떻게든 시작을 해서 그거 축적이잖아요. 한 번 하고 2번 하기 다 달라요. 그래서 축적해 나가면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가면은 분명히 좋은 기업 코칭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기업 코칭을 쭉 해왔지만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냐면은 제가 예전에 코칭했던 분이 나중에 코치가 돼서 인기 있는 코치가 될 때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치로서 그 고객을 대할 때는 엄청 또 이제 그 임원 CEO 분들이 얼마나 또 의전이 또 빵빵합니까? 그러면은 막 높은 사람 같고 막 이렇게 대했었는데 이분들이 또 나중에 코치님 저도 코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칭 제대로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교육받고 훈련 받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굉장히 성장을 하시고 코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코칭 경영의 소속 코치 중에 또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코칭했던 분도 계신데 코치로서 진짜 활발하게 활약하고 그러신 거 보면은 제일 기쁘죠. 오늘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책 쓰셨다고 추천사 써달라고 원고 보내신다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웃었습니다. 왜? 진짜 기쁨의 웃음이에요. 이거는 한 7, 8년 전에 제가 코칭했었던 분인데 너무 보람이죠. 그런 거. 그래서 기업하고 코칭계는 사실 떨어져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드리냐면
기업에 있는 분들이 코칭에 오고 또 코칭하는 분들이 기업에 진출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다 연결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코칭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네. 또는 그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았던 것 같아요. 코칭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한 번이 아니고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딱 지금 떠오르는 케이스는 제가 약간 뭐랄까 코칭을 하면서 그 고객이 진짜 이 코칭을 통해서 뭘 얻고 계시지 이분은? 이라는 회의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본인의 그 확고한 생각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고 말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슈퍼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슈퍼바이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객이 말로는 뭘 좀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항상 뭐를 안 하고 제자리 같아가지고 코칭을 계속 해야 될지 뭐 중단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슈퍼바이저가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인데 중요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가 그렇게까지 이 사람의 변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까지 고심하고 힘들어한다는 거를 너의 그 고객은 알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은 모르고 있었죠. 저 혼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세요. 뭐가 잘 안 되면 내 코칭이 혹시 부족하지 않나? 내가 혹시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잘할 수 있는데 이걸 망치고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특히 처음일 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슈퍼바이저한테. 아니, 그분은 모르실 것 같다. 나 혼자 진짜 고민하고 있다. 그랬더니 왜 그거를 쉐어를 안 하냐? Why don't you share that point? 그래서 그때 되게 좀 새로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슈퍼비전을 받고 좀 했지만 결국 그 코칭이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 제가 아직도 그 마음에 남는 코칭인데 지금은 제가 슈퍼바이저가 됐잖아요. 어떤지 알아요. 그때는 제가 슈퍼비전만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 쉐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할 것 같냐면요. 같은 케이스에서 저는 제가 왜 이 코칭에서 본인이 그 고객님이 하고 있는 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뭐 실행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vulnerability입니다. 취약성의 공유이고 제가 그 정도로까지 진실해지면 솔직해지면 그건 분명히 그 코칭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뭘 부족해, 내가 잘 못한 것 같고 저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은 고객분은 그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진짜 솔직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그거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슈퍼비전이 바로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해줘요. 용감하게. 네, 저희가 성찰을 통해서 변화도 하고 성장이라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본다면 정말 이 코칭의 세계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질문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현성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교수님 아직 코칭 도입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데요. 경영진부터 변화해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너무 중요한 얘기세요. 우리 현성님 말씀대로 경영진부터 변화해야 됩니다. 그걸 확고하게 얘기하는 코칭을 그냥 도입하는 게 아니라 목표는 뭐죠? 코칭 문화로 바뀌는 거거든요. 조직의 일하는 문화, 성과를 내는 방식, 그리고 서로 조직원들끼리 주고받는 인터랙션, 교류하는 방식이 코칭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코칭 문화를 목표로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게 한두 번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최소 3년 이상의 로드맵을 가지고 1단계 어떻게 하고 2단계 어떻게 하고 3단계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칭 교육 일부 계층한테 시켰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몇 주 전에 이제 이렇게 코칭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제 기업에 이제 좀 꽤 큰 중견기업인데요. 그 계열사들 사장님들하고 뭐 해서 줌으로 오늘처럼 화상 회의를 했어요. 제가 화상으로 한 2시간 코칭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하고 Q&A 세션을 가졌는데 그때 그 한 분이 한 임원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런 코칭 교육은 직접 직원들을 대하는 팀장들과 그룹장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직원들을 직접 만날 일도 없고 이 사장단은 직접 직원 코칭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계층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중간 계층만 코칭 교육을 시키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교육은 우리 사장님이 받아야 됩니다. 사장님 코칭 시키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교육은 우리 오너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말한 그 자리에 오너분과 그 경영자가 다 계셨어요. 그래서 다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싹 들어갔어요. 무조건 코칭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위에서부터 해야 탑다운. 그리고 그 사람이 비록 그 오너분이나 사장님이 직원 개개인을 코칭하지는 물론 않으시겠죠. 하지만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코칭 조직 문화를 가야 된다는 거에 그 확고한 수호자가 돼가지고 그걸 서포트하고 후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위에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코칭 교육 뭐 몇 차례 했다. 그걸로 자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현섭님께서 그거 어떻게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현섭님부터 하셔서 말씀하시고 혹시 좀 더 도움 필요하면은 여기 도미양 회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뭐 말빨 세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가서 유세를 해야 돼요. 진짜. 아니 실제 그래야 됩니다. 네. 오너는 어떤 자세, CEO는 어떤 자세, 또는 리더급, 사원은 어떤 자세가 있었으면 좀 더 80만 명을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겠다.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업이 이제 어렵다는 건 사실인데 어렵기 때문에 코칭 교육을 못한다는 건 저는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은 다 이제 자원이 다 한계가 있죠. 무궁무진한 자원을 갖고 기업을 한 사람은 없는데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예산과 자원을 어디에 쓸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한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처음 막 닥쳐서 작년 상반기는 다들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막 교육 다 취소되고 코칭도 다 멀리하고 이랬는데 제가 지금 체감하기로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코칭 교육도 붐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는 코치님들 굉장히 바빠질 거로 생각을 하고 코칭 교육도 엄청 지금까지 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스텝 2 시즌 2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업들에서 코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아직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오지 하는 코치님들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연락이 여기저기서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 사이에 빨리 코칭 많이 하시고 자격증 따고 실력 키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업에다가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교육비가 얼마나 듭니까? 기업의 다른 투자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핑계다. 예산 문제 얘기하는 거 핑계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인력들이 그리고 또 기업들이 많이 좀 바뀌는 이유는 코로나와 모든 것들이 너무 그 VUCA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불확실하고 너무 변동성이 큰 시대, 정답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인력에 잠재력이 기댈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의 임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수준이 낮고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어떻게 하면 역량을 키우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질문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질문하냐면 어떻게 하면 있는 역량이나마 다 쓰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아니 그 직원들이 회사에 가서 100% 잠재력 발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해요. 한 30-40%의 열의와 시키는 일에 그냥 또 상사가 준 그런 것들에 다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unleash라고 하는데 풀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확고하게 저는 예산 ROI 진짜 코칭에 한 1,000억, 2,000억 쓰면 제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얀 기업이 진짜 불과 1, 2억 쓰면서 예산이 없고 ROI가 어쩌고 진짜 그건 말이 안 돼요. 기업의 다른 활동에 쓰는 예산을 들여다보세요. 진짜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치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말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코치들이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네. 그리고 실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안 커지기 때문에 꾸준한 축적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능력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이제 꾸준히 축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지만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엄청 전문성이 높을 거로 생각하시잖아요. 업데이트 안 한 분들은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분들 많다고 저는 봐요. 지식의 업데이트.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좋은 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데 고전 공부도 좋지만은 그 새로운 지식을 업데이트를 해야죠, 그죠? 지금 제가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 얼마 전에 소개했었는데 2030년에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일의 미래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만든 책인데 Future of Work라고 해서 일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읽어야죠. 여성 인력이 어떻게 바뀌는구나. 세계의 부가 어떻게 바뀌는구나. 도시가 어떻게 바뀌고 아프리카가 어떻게 부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또 기업들의 경쟁이라든지 조직 문화가 어떻게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수록 더 우리가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코칭 스킬이 코어지만은 코칭 스킬만 갖고 코칭 스킬이 사실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코칭의 코어는 10년 동안 별로 바뀐 게 없죠, 그죠? 하지만 어때요? 그거를 해석하고 훈련하면서 코칭에 적용하는 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깜짝 놀라는 게 우리 그 국민대 리코 분들 이제 코칭 자격 시험 보거든요. 그럼 제가 놀랍니다. 코칭 실력이 엄청 늘어났어요. 엄청 높아요. 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마 글쎄요 한 7, 8년 전에 PCC 따신 분들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PCC 따는 지금 우리 국민대 나와서 그거 하시는 분들 코칭 녹음 들어보면은 진짜 최고입니다. 그래서 코칭도 진화하는구나. 발전하는구나. 우리 학습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머물러 있지 말고 또 자격증은 사실 하나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일스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 좀 진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 코치들이 가져야 될 역할이 있다면 역할이나 자세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팬데믹 이후가 그러니까 그 기존의 질서가 많이 무너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규적이고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경쟁력에 지금은 사실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대학 갈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너는 저 변호사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아 왜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해도 변호사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뭐 아무리 무슨 어디 광화문광장 가서 얘기해봐 네 얘기 듣는 사람 없으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 하려면 변호사가 되라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구나 사람들이 들을 만한 얘기만 한다면 듣는 시대가 됐잖아요. 유튜버들이 활발하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선곡의 공식도 많이 달라졌고 제가 책 하나 얘기 또 해도 됩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인데 신뢰 이동이라고 원제가 뭐냐 Who can you trust예요. 당신은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기관과 공식 학교, 뭐 언론, 정부, 은행 이걸 믿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누구에게로 가냐면요. 신뢰가 개인을 향하는데 그 개인들이 내가 아는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맛집 고를 때 뭐 보세요? 평점 보잖아요. 예. 평점. 그 분산된 개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들이 올린 평가를 믿어요. 사람들이. 공식적인 기관의 거가 아니라 언론도 언론 보도보다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개개인의 파워가 점점 커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코칭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코칭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도 코칭은 좋았겠지만 그 우리가 코칭하는 고객 자체가 별로 그 한계가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은 어때요? 20대 청년을 한 명 코칭하더라도 걔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한계가 없어요, 사실은. 창업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할 수 있고 SNS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기가 더 좋은 세상이 왔고 또 그거를 활용해서 어떤 면에서는 인류의 어떤 문명이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코칭도 더 뭐랄까 지렛대가 더 커졌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